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발표의 주제는 2026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드러난 보편적 시청권의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고요. 제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 분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최관용 체육회장님 그리고 박재현 우리 기획이사님이시죠. 직접 전화 주셔가지고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26년 2월 달이죠. 몇 달 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먼저 상기를 해보고요. 그 논란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은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입법 취지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온 제도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미디어 산업이 먼저 발달했던 서구의 이제 나라들, 영국과 호주 그리고 EU 회원국들에서 먼저 적용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으로는 해외 판례를 비교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사고 파는 시장 그리고 스포츠 중계 방송을 또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 스포츠 프로그램 시장에 제도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방송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마찰이 유럽의 법원으로 간 사례들이 있고 그때 유럽의 법원에서는 유럽의 보편적 시청권 그 법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원칙들을 적용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다시 우리나라의 제도로 돌아와서 한국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공백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이었죠.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때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적인 이슈 이외에는 저도 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을 하는 줄 몰랐다. 올림픽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올림픽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참가 선수,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이고 방송 분량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시청자의 규모 측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밀라노에 직접 가서 올림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달된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밀라노 올림픽이 전달되는 방송 구조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번 올림픽 2월달에 개막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특별 편성된, 특별 제작된 올림픽 준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던 기억이 사실은 잘 나지 않고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작도 잘 되지 않았고 편성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이 개막된 이후에는 어땠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연히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15번에서 이제 단독 중계를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15번을 많이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 시간 정규 방송이 편성이 되고 올림픽 프로그램이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과 같았으면 KBS, MBC, SBS와 같은 다수의 이제 복수의 방송 채널에서 여러 종목들을 분산 중계하느라고 적어도 방송 분량 측면에서는 이번에 올림픽보다 훨씬 더 풍족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JTBC는 유료 방송 채널입니다. 제가 말한 유료 방송 채널이라는 것은 무료 수신이 가능한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채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JTBC 역시 월정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유료 방송 채널입니다. 물론 그 규모가 2%라고 해서 작다면 작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유료 방송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가입 가구가 존재하고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올림픽 시청에 대한 그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국민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올림픽 시청에 불편함을 느꼈고 또 특정 인구 분포, 인구에 이제 계신 분들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상업적 중재권 독점에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이 축소돼도 되는가라는 질문이고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 시청권이란 것은 모든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중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릴 보편적 시청권이란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시청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은 우리 방송법 제2조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이벤트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으로 방송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방송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은 무엇인가? 76조의 금지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청 가능한 가구의 비율 이상의 방송 수단으로 방송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의 이제 방송법 대통령령은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는 90% 이상의 시청 가구를 보유한 90% 가시청 가구 비율을 충족한 방송 수단 그런 채널에서 중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과연 어떤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디서 온 것인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도에 미국으로 갑니다. 통신 분야에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때인데요. 미국의 AT&T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KT와 같이 통신 회사입니다. 전화기 회사인데요. 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기 발명하고 만든 회사가 AT&T입니다. 1908년 당시에는 지금의 AI처럼 통신 산업이 완전히 신산업이었고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통신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경쟁 치열하게 하던 시절이었고 AT&T 역시 그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One System, One Policy, Universal Service라고 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개념이 뭐냐면 정부가 AT&T인 저에게 전 미국의 사업권을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으니 생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고 그 낮아진 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죠. 어찌 보면 AT&T에게 특혜를 달라고 했던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 통신, 그때의 통신이라는 건 전화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전 세대는 전화가 없던 세대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예측했을 때 미국 시민들이 전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보다도 못한 삶이고 그것을 국가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전화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미국 전체의 발전에 생산성에 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밑에 쪽에 썼는데요. 모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전제로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필수 서비스이거나 또는 광범위한 소비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광범위한 소비가 제한됐을 때는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된다는 개념이고 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방송으로 적용된 게 보편적 접근권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통신 서비스라고 하면 방송에서는 콘텐츠 또는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보편적으로 해주라는 건데 모든 채널이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방송에서 말하는 보편성은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availability예요. TV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으로 하든 동일하게 가용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accessibility예요. 그거는 지리적인 보편성이에요. 독도에 있든 마라도에 있든 인천에 있든 모두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콘텐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불의 보편성입니다. affordability인데 가격을 충분히 reasonable하게 낮게 해서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보편적 접근권,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제도권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시가 뭐냐면 KBS1 공영방송이죠.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재난방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KBS1이 나오지 않는 곳에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방송 패키지를 만들 때, 구성할 때 KBS1과 EBS와 몇몇 채널들은 반드시 포함하라는 의무 편성 조항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바로 이런 보편적 접근권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보편적 접근권을 스포츠 이벤트 중계 방송에 적용한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은 곧 모든 스포츠 이벤트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합의한,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그런 스포츠 중계 방송 콘텐츠는 광범위한 시청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고 거꾸로 광범위한 시청이 제한될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에서 배제된 사람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는 보편적 접근권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가인데요. 좌측에는 이제 인류학자, 미디어학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컬처럴 시티즌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적 시민권인데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문화적 향유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문화적 향유권에 당연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우측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뜻하지 않게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제 주체는 그 이득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경제 주체는 그 경제 활동을 이어갈 만한 유인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 과소 공급되게 되고 시장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에서 담당하는 게 옳고 제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어떤 걸 공공재라고 하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비경합성은 내가 소비함으로써 상대방이 소비하는 것을 축소시키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웃풋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사실상 0이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0인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중계 방송은 개인적으로는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통합시키고 또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을 빌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사회적 편익을 얻는 것을 얻기 때문에 내 동료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5천만 국민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방송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편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고 그런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 그리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는 민간에 온전히 맡겨놨을 때는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래서 보편적 시청권과 같은 제도로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썼지만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의 광범위한 시청이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권이 제한이 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만든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산업이 먼저 발달했던 호주, 영국 그리고 EU에서 먼저 법제를 했는데 1992년도에 호주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이 안티 사이포닝 법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사이폰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괴한다, 유괴하다라는 뜻이에요. 뺏어가다. 근데 앞에 이제 안티가 써 있으니까 유괴 방지법입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무엇을 유괴해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냐? 무료 지상파 방송국으로부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유료 방송 채널이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들도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이렇게 보호하지는 않고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합의가 된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그런 스포츠 이벤트들은 무료 지상파 방송국이 우선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유료 방송 채널들이 들어와서 중계권 협상을 하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파트는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TV에만 적용되던 이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확대해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96년이죠. Listed Event Regulation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그 리스트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 스포츠 이벤트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방송 수단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95%의 가시청 가구 비율을 충족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90%보다 더 강력한 거죠. 커버리지가 95%. 두 번째는 무료 지상파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2024년 호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스트리밍 할 때도 요금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생긴 것이죠. EU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26개 나라가 회원국인데 1989년도에 국경 없는 TV 지침이라는 지침이 생겨서 회원국들에게 모두 적용이 됐고 영국 바로 이듬해 1997년도에 영국의 리스티드 이벤트 레귤레이션과 같은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들이 2018년도에 플랫폼 뉴트럴리티 원칙을 적용한다라고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TV, 라디오, 그다음에 온라인이 서로 다른 플랫폼인데 전달되는 대상의 영상이 동일한 영상이라면 그게 TV로 전송이 되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송하든 동일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 플랫폼 뉴트럴리티예요. 그래서 사실상 2018년도에 온라인 플랫폼에도 무료 전송 우선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한 슬라이드이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호주, 영국, EU 그리고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호주와 영국과 그다음에 EU이고요. 우리나라는 무료냐 유료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커버리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의 가시청 가구를 충족하면 된다. 근데 그 90% 안에는 유료 방송 가입자가 들어가도 되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료 방송 우선이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온라인과 OTT 적용 문제도 해외에서는 이미 다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려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무료의 개념인데 영국과 같은 경우는 무엇이 그럼 무료 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수신이 가능한 사실상 지상파 방송국만을 염두에 둔 무료 방송 채널인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법 체계는 사실상 무료 지상파만 먼저 계약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들이 계약을 해버리면 사실상 유료 방송 채널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EU는 조금은 더 융통성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페이하는 것은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료 방송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실무자들이 혼란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시청권은 기본적으로 중개권 시장에서 판매자, 공급자는 연맹이 되는 것이고 구매자는 방송 채널이 되는데 그 수요와 공급 이 관계에 제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요 측의 방송 채널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EFA나 피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규제를 사실상 좋아하진 않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벨기에와 영국에서 피파 월드컵 전 경기, 그 다음에 UEFA 유럽 축구 연맹이죠. 거기서 하는 제일 큰 국가대항전이 유로 2000몇 해서 하는 그 유러피언 챔피언십입니다. 그 대회의 전 경기를 무료 방송으로 하라고 리스티드 이벤트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파랑 UEFA는 그 지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중개권을 살 수 있는 수요 측의 디맨드를 굉장히 억누르고 중개권 가격 상승을 이제 하방으로 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법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갑니다. 게다가 또 문제 삼았던 것은 뭐냐면 영국과 벨기에의 자국 선수가 출전하는 그 경기만 보편적 시청권으로 보호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 경기를 다 보호하라고 하냐? 그것은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UEFA랑 피파가 패소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을지, 즉 그 나라에서 무엇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UEFA랑 피파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국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만 콕 뽑아가지고 보편적 시청권으로 보호하면 되지 않냐에 대해서는 스포츠 이벤트는 경기가 끝나봐야 누가 이기는지 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사전에 자국 선수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경기들을 분별해낼 수 있겠느냐. 그 역시도 그 나라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경기인지. 그래서 전 경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판결한 것이고 피파와 UEFA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하고 상급심에 이제 항소를 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로 넘겨서 동일한 사건을 법적으로 다투었는데 판결은 동일하게 UEFA랑 피파가 패소를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서 UEFA와 피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너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인정하겠지만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그것은 감내할 만하다라고 해서 공공의 이익과 상업적 독점권, 상업권이 충돌했을 때 공익 우선의 원칙을 정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익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회원국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 이벤트를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은 현재의 대통령령으로는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방송수단이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슈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모호하고 그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것을 시청 가구의 비율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료 방송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는 없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2% 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거든요. 국민들인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원천적으로 기회가 박탈될 것이죠. 그러면 보편적 시청권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작지만 그들에게선 그 권리가 박탈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논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에 제가 제언을 드리겠지만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 우리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온라인 매체 적용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SBS와 이번에 JTBC, 그리고 JTBC는 사실은 안 나오는 집안은 없죠. 근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누가 어떤 채널이 나타나가지고 독점 중계권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맥락에서 네이버에서 올림픽 중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받고 중계 스트리밍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유료하고 싶지 않아서 유료를 안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이제 여론도 살피고 그러느라고 그런 건데 괜찮다고 하는 순간 바로 유료화를 시킬 것이고 더 세게 유료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네이버 취지직이 아니라 그 어떤 매체라도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특히 월드컵과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콘텐츠가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합의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JTBC와 또 그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였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방송 미가입자가 있으니 수치와 관계없이 그들은 보편성에서 훼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합법적으로 중계권을 획득했고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도 유럽의 판례는 이미 공익과 상업적 독점권이 충돌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이제 판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송 우선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JTBC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는 재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도가 있었다라면 애시당초 중개권 협상을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 방향 첫 번째는 무료 방송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커버리지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저께 나왔던 방송법 개정안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95%를 상향을 했네요. 그래서 영국처럼 95%로 올린 것 같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OTT 인터넷으로 확장 적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인 거고요. 현재 OTT는 방송법의 방송 수단이 아니고 인터넷의 부가 서비스입니다. 되게 현실과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드라마를 OTT로 보는데 방송 수단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OTT의 법적 지위를 정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범위에 이것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EU와 같이 플랫폼 뉴트럴리티 또는 기술 중립성,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의 원칙인 거죠. 똑같은 영상이라면 그게 전송되는 기술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2007년도에 방송법에 개정이 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처음 개정될 때는 OTT도 없었고 심지어는 종합편성 채널도 2012년인가 처음 개국을 했어요.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정확한 제도 정비가 없으면 뭐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제언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는 광범위한 시청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는 합의의 발판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행법이 있다는 것은 그런 합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 없다, 무용론을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올림픽 방송을 통한 사회적인 공공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저는 교수로서 그리고 또 우리 체육학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제가 이미 드렸던 제언이고요. 또 5번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한 장 더 덧붙였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본 국제 스포츠 중계권 계약의 흐름이에요. 자,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SBS가 단독 중계권을 따왔기 때문에 그때 쟁점이 됐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이 법제화가 된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종합편성 채널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JTBC가 느닷없이 독점 중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긴 거죠. 논쟁이 된 거죠. 사실은 예견된 논쟁인데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잠잠하게 이제 묻혀 있었던 것이죠. 올해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근데 JTBC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티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커버리지가 얕은 하지만 굉장히 돈이 많고 야심찬 기업의 오너가 운영하는 유료 방송 채널이 언제든지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적용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통과됐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KBS, MBC라는 사명을 콕 집어갖고 집어넣었으니까 마치 이게 KBS, MBC라는 이제 특정한 이제 방송 회사를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런 의미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료 free to air 방송 수단에게 그렇게 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영 방송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워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료로서 볼 수 있는 방송 수단에 해당하는 워딩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없이 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예 상업적인 계약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의미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KBS, MBC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원래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은 다 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개권 거래했던 금액을 이제 방미통위에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와 철학과는 사실은 이제 관계가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는 또 별도로 뽑아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